이 거지년아, 여기 2억 있으니까 당장 도장 찍고 나가. 내 아들 이제 건물주인데 너 같으면 너 같은 거지년 데리고 살겠냐? 시아버님 발인 끝난 그날 밤 거실 한복판에 5만 원권 다발을 쏟아부으며 시어머니가 던진 말입니다. 8년을 거지년 소리 들어가면서 시집살이하고 시아버님 뇌졸중으로 누우신 3년 동안 똥기저귀 갈고 욕창 닦은 며느리한테 돌아온 게 고작 그 한마디였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딸칵 닫아버립디다. 하지만 딱 하루 뒤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4년 전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봉투 3개를 따로 맡겨두셨거든요. 7개월 뒤 저는 시어머니 발 앞에 똑같은 검은 쇼핑백 2개를 그대로 내려놓으며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돈 그날 던지신 그 2억 그대로예요. 받으세요. 맨발로 시장 바닥을 기며 통곡하는 시어머니, 가게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는 남편 시원하게 돌려준 똑똑한 며느리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아버지 강연철의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검은 상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부엌에 서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음식 그릇이 싱크대 안에 산처럼 쌓여 있었고,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식어버린 전부침을 한 장 한 장 비닐봉지에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윤말숙과 손이 시누이 강수진이 변호사가 두고 간 상속 서류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어요. 엄마, 이 상가 건물이 동대문 한복판이라고 했지. 강수진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시세가 못해도 12억은 나가지. 거기다 이 아파트, 적금, 보험금까지 합하면. 윤말숙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숫자를 헤아렸어요. 20억이다, 20억. 영감이 그래도 갈 때 가더라도 챙길 건 챙기고 갔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주로 식탁 위를 닦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실에서는 이미 영정사진이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저는 8년 전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던 시절에 강태웅을 만났어요. 마트로 원단 샘플을 납품하러 다니던 그 사람과 결혼했고 시집 온 첫날부터 윤말숙은 저를 혼수도 변변히 못해온 거지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아버지 한 사람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그 모든 멸시를 견뎠어요. 3년 전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로는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욕창을 닦고 기저귀를 갈며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윤말숙은 개 모임에 나가느라 바빴고 강수진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죠. 밤 9시쯤이었어요. 윤말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두툼한 검은색 쇼핑백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왔어요. 쇼핑백을 거실 한복판에 털썩 내려놓는 순간 5만 원권 다발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벌렸어요. 엄마, 진짜로 이거 다 줄 거야. 윤말숙이 발끝으로 돈뭉치를 제 쪽으로 밀어내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봐라. 저는 행주를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고 거실로 걸음을 옮겼어요. 윤말숙이 돈다발을 한 번 더 발끝으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이거 2억이다. 깨끗하게 도장 찍고 나가라. 저는 거실 한가운데 굳어버린 듯 서 있었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발끝부터 천천히 무언가가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우리 아들 이제 건물주야. 너 같은 거지년을 더 데리고 살 이유가 없다. 윤말숙이 가슴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마음 약해서 2억이나 챙겨주는 거다.
원래는 빈손으로 내쫓아야 정상이야.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강태웅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강태웅은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태웅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웅아, 한마디만 해줘. 강태웅이 손으로 뒷목을 만지며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진정하고. 나 잠깐 들어갔다 올게. 태웅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안방 문이 닫혔어요. 딸칵. 그 작은 소리가 8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들어본 가장 잔인한 소리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강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돈다발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옳게 인생 핀 거야. 어머니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받고 나가. 강수진이 키득거리며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솔직히 너 같은 집안에서 시집와서 2억이 어디야. 이게 다 어머니 마음이지. 저는 강수진을 한 번, 윤말숙을 한 번 바라봤어요. 윤말숙이 팔짱을 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뭘 꾸물거리냐? 도장 가져와서 찍고 가라니까. 어머니. 저는 두 손을 가만히 모았어요. 제가 8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세요. 안다. 알지. 그래서 2억 주는 거 아니냐? 윤말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 3년 동안 누가 똥기저귀 갈았어요. 누가 욕창에 약 발랐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지. 내가 너 시집 올 때 그러라고 데려왔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엄마 박순자가 사준 낡은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 몇 벌을 챙기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손때 묻은 손수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상에서 제 손에 쥐어주셨던 손수건이었어요. 결혼사진 액자에서 시아버지 얼굴 부분만 가위로 잘라낸 작은 사진 한 장도 챙겨 넣었습니다. 안방 문 너머에서 강태웅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30초쯤 기다렸습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오자 윤말숙이 손가락으로 돈뭉치를 가리켰습니다. 돈은 안 가져가냐?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2년 봐라. 끝까지 자존심은 살아서. 윤말숙이 혀를 차며 거실 바닥에 침을 뱉듯 말을 내뱉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려서 끈을 제대로 묶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강수진이 카메라를 제 얼굴 쪽으로 들이댔습니다. 옳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봐.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저는 강수진의 카메라를 손등으로 천천히 밀어냈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윤말숙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잘 가라, 거지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울 속에 검은 상복을 입은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명치 한가운데가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어요. 저는 동대문에서 멀지 않은 재래시장 골목 끝 친정엄마가 30년간 운영해 온 반찬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순자가 막 가게 셔터를 내리고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선 저를 보더니 박순자가 셔터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지우야. 박순자는 그 한마디만 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가와서 두 팔로 저를 끌어안았어요. 박순자의 점퍼에서 익숙한 김치 냄새와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그래, 우리 딸. 엄마 나 말 안 해도 돼. 다 안다.
박순자가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길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가 캐리어를 받아들고 좁은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올라가자, 지우야. 엄마가 따뜻한 물 받아 놓을게. 저는 캐리어 손잡이에서 손을 놓고 박순자의 뒤를 따라갔어요. 계단 한 칸 한 칸을 오를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무언가가 그제야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2층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 형광등이 노랗게 켜졌습니다. 박순자가 캐리어를 한쪽 구석에 놓고 부엌으로 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저는 방 한 구석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시아버지의 손수건이 손바닥 안에서 구겨져 있었어요. 박순자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가져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자라. 엄마,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순자가 이불을 꺼내 깔아주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강태웅에게서 부재중 전화 한 통도 와 있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하게도 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부자리에 누웠지만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박순자가 옆에 누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다. 걱정 말고 자. 저는 박순자의 손을 꼭 마주 잡았어요. 그 손은 30년간 시장 바닥에서 김치를 버무리고 물을 썰어온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거친 손이 8년 만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손이었어요. 창밖에서는 새벽장을 준비하는 트럭들이 하나둘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수건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새벽 5시 30분, 저는 친정 좁은 방 한 구석에서 검은 상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어요. 시장 골목 전체가 떠나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온 건 그때였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저는 눈을 번쩍 떴어요.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반찬가게 셔터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 어미가 왔다. 문 열어라. 윤말숙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지도 못한 채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박순자가 먼저 몸을 일으켰어요. 지우야, 누워있어라. 엄마가 내려가 본다. 박순자는 잠옷 위에 점퍼 하나를 걸치고 슬리퍼를 끌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커튼을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 올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장을 준비하던 옆가게 상인 2~3명이 무슨 일인가 싶어 셔터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1층 셔터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쇠가 끌리는 소리가 좁은 골목을 가르며 울렸어요. 셔터가 반쯤 올라간 순간 윤말숙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윤말숙은 맨발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새벽 시장 흙바닥을 그대로 밟고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발등에는 진흙과 핏자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돈, 사돈, 우리 며느리 좀 봅시다. 윤말숙이 박순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지우야,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가 다 잘못했다. 박순자가 천천히 2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말숙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어요. 사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오. 한 번만. 박순자가 셔터 앞을 가로막고 서서 윤말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어요. 사돈. 예, 사돈 말씀하시오. 어젯밤에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셨소? 윤말숙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순자가 한 번 더 물었어요. 거지년이라고 하셨다지요. 윤말숙이 그 한마디에 다시 무너지듯 시장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잘못했소? 사돈, 내가 미쳤소? 내가 영감 보내고 정신을 놓아서 그랬소? 윤말숙이 시장 골목 전체에 들리도록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실에서 발끝으로 돈뭉치를 밀어내던 그 사람과 지금 시장 바닥에 엎드린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옆 가게 상인이 박순자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 무슨 일이래요? 사돈댁이 왜 이래? 별일 아닙니다. 들어가서 장사 준비하세요. 박순자가 손을 들어 옆 가게 상인을 물러서게 했어요. 윤말숙이 그 와중에도 박순자의 발등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사돈, 어젯밤에 내가 정신을 놓았소. 영감 보내고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사돈도 이해해 주시오. 이해라. 박순자가 작게 한번 웃었어요. 사돈, 우리 딸이 시집간 지 8년입니다. 예, 압니다. 그 8년 동안 우리 딸이 친정에 김치 한 통 받으러 온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윤말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돈댁 어른 욕창 닦느라 손이 갈라져서 친정 엄마한테 약 한 통 못 사들고 갔어요. 그런 애한테 어젯밤에 거지년이라고 하셨다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 딸이 거지년이라고. 윤말숙이 시장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잘못했소, 사돈. 죽을 죄를 지었소? 저는 그 광경을 보다가 커튼에서 손을 뗐어요.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니 새벽에 도착한 문자 한 통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김도식 변호사였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달라는 짧은 안내였습니다. 어르신께서 며느님께만 따로 전해드리라고 부탁하신 봉투가 준비되어 있다는 문장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에서는 윤말숙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사돈, 어제 저녁에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소. 영감이 며느리 앞으로 따로 뭘 남겨놨다는데 그게 뭔지 알려주지를 않아. 윤말숙이 횡설수설 말을 쏟아냈어요. 답답해서 무서워서 그래서 새벽에 달려왔소. 사돈, 내가 며느리한테 진짜 잘하겠소. 한 번만. 박순자가 그 말을 듣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돈. 예, 사돈. 지금 우리 딸한테 사과하러 오신 거요? 아니면 영감님이 며느리한테 뭘 남겼는지 확인하러 오신 거요? 윤말숙이 입을 벙긋거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그게 사돈, 내 말은. 가시오. 박순자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시오, 사돈. 우리 딸이 결정하기 전에는 이 가게 앞에 오지 마시오. 사돈, 한 번만. 가시라니까. 박순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자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손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윤말숙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옆 가게 상인들이 슬그머니 셔터를 내리고 모른 척 안으로 들어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골목 입구에 택시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뒷좌석에서 강수진이 내려 윤말숙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정신 차려. 일어나. 강수진이 윤말숙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신발도 안 신고.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윤말숙이 강수진의 손을 뿌리치며 박순자 쪽을 돌아봤어요. 사돈, 지유 좀 잘 부탁하오. 내가 다시 오겠소. 오지 마시오. 박순자가 단호하게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우리 딸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 오지 마시오. 강수진이 윤말숙을 부축해 택시 쪽으로 끌고 갔어요.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가 천천히 셔터를 다시 내리고 2층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지우야, 다 들었지? 응, 엄마. 엄마가 너무 세게 말했냐? 박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또 흔들렸을 거야. 그래, 잘 생각했다. 박순자가 제 등을 천천히 쓸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박순자 쪽으로 돌려보였습니다. 엄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 박순자가 화면에 떠 있는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오전 10시? 응. 아버님이 나한테만 따로 뭘 남기셨대. 박순자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가 가게는 오늘 하루 닫으면 된다. 그게 뭐 대수냐?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옷장 문을 열었어요. 우선 씻고 옷부터 갈아입어라. 어제 입은 상복으로 갈 수는 없잖아. 저는 캐리어를 열어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어두운 색깔의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 한 벌이 들어 있었어요. 박순자가 부엌으로 가서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어젯밤 울고 잠든 얼굴이 거울 속에서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는 동안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시아버지가 무엇을 남기셨을지, 그게 어떤 의미일지, 머릿속에서 100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자 박순자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라. 빈속으로 가면 다리에 힘이 빠진다. 엄마, 나 못 먹을 것 같아. 세 숟갈만 떠라. 엄마 보고.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죽을 세 숟갈 떴습니다. 박순자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어요.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저는 박순자와 함께 시장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종로 방향으로 출발하는 동안 가방 안에서 핸드폰 진동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하니 강태웅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2통, 강수진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30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박순자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응, 엄마. 엄마가 살아생전에 너한테 못해준 거 많아서 미안하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오늘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내 옆에 있을 거다. 알겠지. 저는 박순자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등을 지켜준다는 감각이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택시는 종로 골목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4층짜리 건물 입구에 김도식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박순자와 함께 1층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문이 열렸고 저는 박순자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췄어요. 복도 끝에 김도식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박순자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 문을 밀었어요. 안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님, 어서 오십시오. 김도식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 서 있는 박순자에게도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머님이시군요. 김도식이라고 합니다. 예, 변호사님. 박순자입니다. 박순자가 명함을 받아들고 작게 인사했어요. 김도식이 응접 테이블 쪽으로 손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차 한 잔 드시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순자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흰 봉투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아버지의 익숙한 손글씨로 하나, 둘, 셋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씨만 봐도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김도식이 직접 우려낸 보리차를 2잔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며느님,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김도식이 손가락으로 첫 번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4년 전 봄에 강현철 어르신께서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김도식을 바라봤어요. 증인 2분을 모시고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때 어르신께서 며느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하셨어요. 아버님이요. 예. 본인이 쓰러지면 며느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가장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김도식이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두툼한 서류 한 묶음이 나왔습니다. 본문에는 전 재산을 아들 강태웅 앞으로 단독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래에 별도 조항이 있어요. 김도식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동대문 상가 건물 1층과 2층의 절반 지분을 며느님 서지우 앞으로 따로 떼어드린다. 그리고 별도 통장 하나를 며느님 단독 명의로 이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순자가 옆에서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변호사님, 그게... 예, 어머님. 어르신께서 며느님께만 따로 남기신 몫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김도식이 2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작은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르신께서 쓰러지신 뒤로 3년 동안 매달 한 푼도 빠짐없이 입금하신 통장입니다. 김도식이 통장을 펼쳐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저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또박또박 입금되어 있었어요. 어르신께서는 이 돈을 간병보수라고 부르셨습니다. 간병보수요? 예. 며느님이 본인을 간병하는 동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한 푼도 못 받고 있다고, 본인이라도 챙겨드려야 한다고. 저는 통장을 손에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총 8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증여 절차까지 미리 다 맞춰두셨기 때문에 며느님 명의로 이전하는데 아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박순자가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았어요. 저는 통장을 가만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예, 며느님, 아버님이 정말로요. 예. 매달 새벽 5시 반에 며느님이 약 챙겨드리러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으셨다고. 그 발소리 한 번 들을 때마다 마음에 한 번씩 새기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어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김도식이 잠시 기다려 주었어요. 저는 숨을 천천히 고르고 다시 김도식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3번째 봉투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도식이 3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한 장과 작은 녹음기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안전장치요? 예.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며느님이 시댁 식구로부터 폭언이나 강제로 이혼하라는 요구 또는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을 겪었다고 증거로 입증되면. 김도식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강태웅 씨 앞으로 가는 상속 재산 중에서 5억 원이 추가로 며느님 앞으로 이전됩니다. 박순자가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5억이요. 예, 어머님. 5억입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어젯밤 거실 한복판에 내던져진 2억 원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어젯밤 일도,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김도식이 펜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어젯밤 거실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풀어놓았습니다. 윤말숙이 발끝으로 돈뭉치를 밀어내며 거진현이라고 부른 일 강수진이 동영상을 찍으며 키득거린 일 강태웅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린 일까지 한 장면씩 말씀드렸어요. 김도식이 그동안 펜으로 한자 한자 적어나갔습니다. 며느님, 예, 변호사님. 이 정도면 첫 번째 입증 자료로 충분합니다. 다만 어젯밤에는 녹음이나 영상이 없으셨으니 앞으로 시댁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잘 기록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도식이 두 번째 봉투에서 꺼낸 손편지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어 놓았어요. 이건 어르신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편지입니다. 저는 봉투에서 한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빳빳한 한지 위에 시아버지의 익숙한 글씨가 또박또박 눌러 쓰여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첫 줄을 읽지 못한 채 종이만 내려다봤습니다. 박순자가 옆에서 제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지우야, 천천히 읽어라. 저는 한 줄씩 천천히 눈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며느리의 손길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문장. 아내와 친딸이 병실에 발길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새겨두었다는 고백. 본인이 떠난 뒤 가족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것을 짐작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내용. 마지막 문단에 이르렀을 때 저는 손이 떨려 종이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우야, 나는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로 생각했다. 저는 그 문장을 입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떠난 뒤 네가 이 집에서 마음 다치는 일이 있거든 절대 혼자 참지 말고 김 변호사를 찾아가라. 내가 다 준비해 두었다. 너는 햇볕 같은 사람이니 반드시 따뜻한 자리로 가야 한다. 마지막 문장 옆에는 시아버지가 직접 찍은 손도장이 붉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손도장 위에 제 손가락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는 없었지만 시아버지의 손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박순자가 옆에서 어깨를 한번 들썩였습니다. 저는 박순자의 손을 끌어와 종이 위에 함께 올렸어요. 엄마,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어. 그래, 지우야. 사돈 어른이 다 알고 계셨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김도식이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저와 박순자는 한참 동안 그 손편지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김도식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세 번째 봉투에서 꺼낸 작은 녹음기를 손에 들었어요. 며느님. 네, 변호사님. 이건 어르신께서 병상 머리맡에 늘 두셨던 녹음기입니다. 녹음기요. 예. 보호자 호출벨 옆에 함께 두셨어요. 의식이 또렷하실 때마다 직접 켜고 끄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녹음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검은색 녹음기였어요. 며느님이 들으시기에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식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복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서 윤말숙과 강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한 음질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영감 저거 언제 가? 강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더라. 6개월? 그동안 저 상가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 마라. 영감 가면 다 우리 거다. 옳게 저거 진짜 끈질겨. 영감 옆에 붙어서 안 떨어지네. 내버려둬라.
똥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누가 하냐? 우리가 하냐? 녹음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키득거렸어요. 박순자가 손수건을 입에 대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모은 채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어요. 녹음기가 멈췄을 때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침상에 누운 채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가슴 한복판을 무너뜨렸습니다. 8년 결혼 생활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손수건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박순자가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김도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저는 겨우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김도식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두꺼운 서류 한 부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님, 네, 변호사님. 어르신께서 며느님이 결정만 하신다면 언제든 발동시킬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완비해 두셨습니다. 결정이요. 예. 이혼을 하실지 아니면 그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실지, 추가 유증 5억을 청구하실지 모든 결정이 며느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8년 동안 누구의 결정도 제 손에 쥐어진 적이 없었어요. 시집간 뒤로는 늘 윤말숙이 결정했고 강태웅은 늘 윤말숙 뒤에 숨었습니다. 저는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도권이 제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이 무겁고 또 따뜻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 안에 천천히 넣었어요. 변호사님, 예, 며느님. 제가 며칠만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결정하세요. 어르신께서 4년을 기다리셨으니 며느님이 며칠 더 기다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김도식이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박순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가방 안의 서류 무게가 어깨를 묵직하게 눌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박순자가 제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우선 집에 가서 한숨 자자. 응, 엄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그 안으로 한 걸음 들여놓으며 가방 깊숙이 넣어둔 시아버지의 손편지를 한 번 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친정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가방 안에 넣어둔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자 부재중 전화 27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부 강태웅이었어요. 마지막에 도착한 문자 한 통이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잘못했대. 한 번만 집에 와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저는 그 문장을 한 번 읽고 핸드폰을 도로 가방 안에 집어넣었어요. 박순자가 옆에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누구냐? 태웅 씨, 뭐라더냐? 무릎 꿇고 빌겠대. 박순자가 코웃음을 한 번 쳤어요. 그 사람이 무릎 꿇을 줄을 안다고.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시댁 아파트 거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지 저는 이미 짐작이 가고 있었어요. 윤말숙은 김도식 사무실에서 따로 전달받은 유언장 요약본을 손에 쥔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강수진이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어요. 엄마, 정신 좀 차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그러게 왜 어제 그 2억을 던졌어?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강수진이 짜증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윤말숙이 종이를 구겨 쥐며 입술을 떨었어요. 수진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도 어제 옆에서 동영상까지 찍지 않았느냐? 그건 엄마가 시킨 거잖아. 강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엄마가 던지라고 해서 던졌고 엄마가 찍으라고 해서 찍었잖아. 인연이 못하는 소리가 없다. 어떡할 거야 이제. 동생 앞으로 가는 그 5억 그게 다 며느리 거 된다잖아. 거실 한복판에서 모녀가 머리채를 잡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 광경을 안방 문 앞에 서서 바라보던 강태웅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강태웅은 그 길로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냈어요. 회사에 반차를 낸 채 시댁으로 달려와 어머니와 누나의 싸움을 30분 가까이 지켜본 참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속분 중에서 5억이 자친 며느리에게 추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머릿속에 또렷이 들어온 거였어요. 강태웅은 백화점에 들러 한과 세트와 홍삼 박스를 사고 시장에서 큰 과일 상자 2개를 트렁크에 실은 채 친정 반찬 가게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그 시각 친정 2층에서 박순자가 끓여준 칼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가 창문 너머를 한번 내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김서방이다. 지우야, 어떡할 거냐? 내려가 볼 거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내가 직접 듣고 직접 끝낼게.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1층에서 같이 있으마. 혼자 두지는 않는다. 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강태웅이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든 채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지우야. 저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박순자 옆에 섰습니다. 박순자가 카운터에 2팔을 짚은 채 강태웅을 올려다봤어요. 김서방.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할 리가 있나, 김서방.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장 같았어요. 내 딸한테 무릎 꿇기 전에 우리 가게 손님부터 비키게 하시게. 가게 안에는 시장에 장을 보러 온 동네 아주머니 서너 명이 반찬통을 골라잡고 있었습니다. 강태웅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그게 여기서 무릎 꿇든 말든 자네 마음대로 하시게. 우리 가게는 손님 받는 자리지 사위가 무릎 꿇는 자리가 아니야. 박순자가 손짓으로 가게 한쪽을 가리켰어요. 강태웅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가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손님으로 와 있던 아주머니들이 일제히 강태웅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머, 사위 양반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카운터 안쪽에서 2 손을 가만히 모은 채 강태웅을 내려다봤습니다. 8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그 사람이 시장 한복판에서 머리를 바닥에 박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다 잘못했다. 강태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랑 누나는 내가 정리할게. 정말이야. 태웅 씨. 저는 카운터 밖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웅 씨가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가 어머니랑 거리 두고 누나도 더 이상 집에 못 오게 하고 그게 다야. 강태웅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만 들썩였어요. 태웅 씨, 어제 안방 문 닫을 때 무슨 생각했어? 지우야, 그건 어머니가 거실에서 나한테 거지년이라고 할 때 태웅 씨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지. 저는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다가갔습니다. 내가 캐리어 끌고 나갈 때까지 안방 문은 한 번도 안 열렸어. 태웅 씨,
그건 어떻게 정리할 거야? 강태웅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미안해, 지우야. 그때 내가 정신을 놨었어. 정신을 놨다고. 진짜야.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태웅 씨.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강태웅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태웅 씨는 8년 동안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몰랐어. 내가 한 번이라도 어머니 얘기 꺼냈을 때 태웅 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어머니니까 참아라. 그게 8년 동안 들은 전부야. 가게 앞 골목 입구에서 택시 한 대가 다시 멈춰 섰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강수진이 내렸습니다. 강수진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머리를 한번 매만지더니 입꼬리를 어색하게 끌어올렸어요. 올케. 저는 강수진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올케야, 우리가 좀 심했다. 그래도 한 가족인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강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한 톤 부드러웠어요. 평생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색하게 목소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 내용 말이다. 우리끼리 조용히 정리하자. 어머니도 정신 놓고 그러신 거지. 본심이 아니야. 저는 강수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형님. 올케야. 어제 거실에서 동영상 찍으면서 키득거리신 것도 본심이 아니에요. 강수진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내 인생 핀 거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받고 나가라고. 올케, 그건. 형님, 8년 동안 한 번도 부드럽게 부르신 적 없는 호칭을 오늘에서야 굴리시네요. 강수진이 입을 벙긋거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무릎 꿇은 강태웅 앞에 한 번 더 시선을 내렸습니다. 박순자가 카운터 뒤에서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 아주머니들이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다시 모으고 8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 없는 문장을 입에 올렸어요. 태웅 씨, 우리 그만하자. 강태웅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나 더는 못 살겠어. 가게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강태웅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지우야, 무슨 소리야 그게. 이혼하자고. 안 돼. 지우야, 그건 안 돼. 강태웅이 무릎으로 한 걸음 다가오려 했어요. 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강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야, 이 거지년이 진짜. 강수진이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소리를 쳤습니다. 손님, 아주머니들이 일제히 강수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강수진이 그제야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두 손으로 입을 황급히 막았습니다. 저는 가게 처마 아래에 달린 작은 감시 카메라를 한번 올려다봤어요. 빨간 불빛이 또렷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카운터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수진이라고 했지. 어머님, 그게. 내 딸한테 한 번만 더 그 말 입에 올리면 내가 가만 안 있어. 박순자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강수진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가게 문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태웅 씨, 형님, 두 분 다 가주세요. 강태웅이 무릎을 꿇은 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태웅 씨, 더는 안 돼. 강태웅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 자리에서 흐느꼈어요. 박순자가 가게 문을 열어젖히며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김서방 가지고 온 박스도 다 가져가시게. 우리 가게는 그런 거 안 받는다. 강수진이 강태웅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두 사람이 쇼핑백과 과일 상자를 챙겨 가게 밖으로 나가는 동안 저는 카운터 뒤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손님 아주머니 한 분이 작게 박수를 한 번 쳤어요. 박 사장 딸이 야물구먼. 똑 부러져. 박순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카운터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가방 안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김도식 변호사였습니다. 며느님. 네, 변호사님. 오늘 가게 앞에서 시누이께서 하신 발언, 그리고 가게 안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 김도식이 잠시 말을 끊었어요. 세 번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그 조항, 부당대우 입증 자료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님, 이제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창밖에서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도식 변호사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온 건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아침이었어요. 저는 친정 2층 작은 방에서 김치를 담그던 박순자를 돕다가 행주에 손을 닦으며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며느님,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르신께서 생전에 며느님께만 따로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신 물건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한 박자 숨을 죽였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어르신께서 직접 지정하신 장소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어디인가요? 동대문 상가 건물 4층, 어르신께서 평생 쓰시던 창고입니다. 저는 행주를 도마 위에 내려놓았어요. 박순자가 옆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줄 수 있어. 가게는 오늘 닫는다. 어디로 가면 되냐? 동대문 아버님 창고. 박순자가 김장 비닐장갑을 벗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내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한번 매만지는데 가슴 한쪽이 가볍게 떨려왔어요. 시아버지의 창고에 직접 발을 들여놓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시아버지가 아파트로 가져온 원단 샘플만 봤지 창고 안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박순자와 함께 지하철을 갈아타고 동대문 시장 앞에 내렸습니다. 새벽장은 이미 파한 시간이었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낡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일군 그 건물이었습니다. 1층 입구에 김도식 변호사가 먼저 도착해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며느님, 어머님 오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김도식이 앞장서서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4층 복도 끝에는 빛바랜 철문 하나가 있었어요. 문 위쪽에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글씨로 지우보아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순자가 옆에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우야, 천천히 들어가자. 응, 엄마. 김도식이 열쇠 꾸러미에서 가장 큰 열쇠 하나를 골라 철문에 꽂았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묵직한 원단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한꺼번에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한쪽 벽면에는 시아버지가 30년 가까이 거래해 온 원단 장부와 거래처, 명함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부 한 권 한 권에는 연도가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권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만져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종이가 부드럽게 휘어졌어요. 창고 한가운데에는 낡은 철제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도식이 그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어요. 며느님, 어르신께서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김도식이 안주머니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로 며느님 생일 4자리를 누르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 박자 숨을 멈췄습니다. 김도식이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어요. 제 생일 4자리가 차례로 맞춰지는 동안 저는 두 손을 모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숫자가 맞춰지자 철컥하는 소리가 났어요. 김도식이 금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와 손편지 한 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김도식이 서류 봉투를 먼저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변호사님?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이 나왔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임야 1200평입니다. 김도식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께서 12년 전에 헐값에 사두신 땅이에요. 그땐 정말 아무도 안 거들떠보는 산자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일대가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시세가 6억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박순자가 옆에서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6억이요. 네, 어머님. 6억입니다. 저는 등기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소유자 이름란에 또렷이 서지우라고 인쇄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2번, 3번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며느님, 이 땅은 5년 전에 이미 어르신으로부터 며느님 단독 명의로 정식 증여 절차를 거쳐서 이전된 땅입니다. 5년 전이요. 네. 그때 어르신께서 증여세 신고와 납부까지 모두 마치셨어요. 법적으로 완벽히 며느님 개인 재산이고 명의 이전 시점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나중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박순자가 제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지우야, 괜찮냐? 엄마, 아버님이 5년 전부터 알고 계셨어, 엄마. 저는 등기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5년 전이면 시아버지가 쓰러지시기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는 새벽장에 직접 나가시던 분이었어요. 저는 그 시절 매일 새벽 5시 반에 시아버지의 아침상을 챙겨드렸습니다. 김도식이 금고 안에 남아있던 손편지 한 통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난번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한지보다 한 장 더 두꺼운 종이였어요. 겉면에는 지우에게 2번째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씩 천천히 눈으로 읽어내려갔어요. 지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네가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뜻일 거다. 이 땅은 네가 시집 온 지 3년쯤 되었을 무렵에 결심한 것이다. 그해 겨울에 내가 감기로 며칠 누워 있을 때 새벽마다 네가 내 약을 챙겨주던 뒷모습을 봤다. 저는 거기서 한 번 종이에서 눈을 뗐습니다. 그해 겨울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가 독감으로 일주일을 누워 계셨고 윤말숙은 개 모임을 핑계로 매일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 돌이라고 생각하고 새벽마다 약을 챙겨드렸어요. 다시 종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결심했다. 이 며느리는 내가 따로 챙겨줘야겠다고. 살다 보면 사람 마음이 변하는 날이 오기 마련이다. 우리 집 식구들 마음도 언젠가 변하는 날이 올 거다. 그런 날이 오거든 이 땅이 네가 다시 일어설 작은 디딤돌이 되어주길 바란다. 지우야, 너는 내 친딸이다. 내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서 손이 떨려 종이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박순자가 종이를 받아들고 옆에서 함께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창고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등기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박순자가 옆에 나란히 앉아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지우야, 사돈 어른이 너를 친딸로 생각하신 거다. 엄마, 아버님이. 안다. 다 안다. 박순자의 목소리도 잠겨 있었습니다. 김도식이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창고 안에는 한참 동안 제 흐느낌 소리만 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저는 겨우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김도식이 다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며느님, 네,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어르신께서는 이 임야의 존재를 시어머님과 손이 시누이님께는 끝까지 비밀로 해 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김도식을 바라봤어요. 이미 5년 전에 증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공증된 정식 유언장의 상속 재산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시댁 식구분들은 이 땅의 존재 자체를 모르십니다. 며느님께서 알리지 않으시면 앞으로도 모르실 거예요. 저는 등기 서류를 두 손으로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 시각 시댁 아파트에서는 윤말숙과 강수진이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윤말숙이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김도식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무실이지요. 윤말숙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사무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영감이 남긴 재산 말이요. 그게 정말 그게 다요. 네, 어머님. 공증된 유언장에 명시된 자산이 전부입니다. 혹시 영감이 다른 곳에 숨겨둔 통장이라든가 땅이라든가 그런 건 없소? 확인된 자산은 전부 유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님. 윤말숙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수진이 옆에서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엄마, 분명히 뭐 더 있어. 영감 성격에 그렇게 정직하게 다 신고했을 리가 없잖아. 아빠 친구들한테 한 번씩 다 연락 돌려봐. 누구한테 빌려준 돈 같은 거 있을지도 모르잖아.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시아버지의 옛 거래처에 전화를 돌렸지만 어디에서도 새로운 정보 한 줄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 시각 동대문 상가 1층 입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옆에 함께 서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가 평생 일군 그 낡은 4층 건물을 천천히 올려다봤습니다. 1층과 2층의 절반 지분은 제 명의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4층 창고 안에 금고에서 나온 임야는 5년 전부터 이미 제 이름 아래 있었어요. 거기에 김도식이 보관하던 8천만 원 통장까지. 저는 가방 안에 넣어둔 등기 서류를 한 번 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박순자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사돈 어른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응, 엄마.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오늘 너 처음으로 사돈 어른 납골당에 절하러 가는 거지. 응. 박순자가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저는 건물을 한 번 더 올려다본 뒤 박순자와 함께 골목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시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노란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택시 안에서 박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사돈 어른한테 큰 절 2번 올려라. 응, 엄마. 엄마는 옆에서 한 번만 절할게. 응, 엄마. 같이 가줘서 고마워. 박순자가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오후 햇볕이 택시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햇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아버지가 손편지 마지막 줄에 적어두신 그 단어가 가슴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납골당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흘러갔어요. 저는 김도식 변호사와 만나
이혼 조정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박순자는 가게 문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닫고 매일 저녁 제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시댁에서는 점점 더 추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윤말숙은 일주일에 2~3번씩 친정 반찬 가게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일을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새벽이었다가 점차 시장이 가장 붐비는 오전 10시쯤으로 시간이 옮겨갔습니다. 그 광경이 시장 상인들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옆 가게 정육점 사장이 어느 날 박순자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박 사장, 그 사돈댁 어른 동대문에서 꽤 알아주는 분이라며. 그랬다지요. 평생 동대문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다던데 시장 바닥에서 저러고 있으면 동대문 일대에 다 퍼지는 거 한순간이야. 박순자가 말없이 김치통 뚜껑을 닫았어요. 그 무렵 시댁 거실에서는 매일같이 머리채를 잡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수진이 친정에서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였어요. 엄마,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나한테 절반을 떼어줬어야지. 강수진이 거실 한복판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영감이 정한 거다. 내가 어떻게 하냐? 엄마는 왜 아빠 살아있을 때 한마디도 안 했어. 평생 아들 하더니 결국 아빠도 아들한테만 다 줬잖아. 내가 친정 와서 8년 동안 그 며느리 옆에서 견딘 거, 그게 다 뭐 때문이었는데. 윤말숙이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아, 너도 며느리 옆에서 견딘 거였냐? 그럼 뭐였어? 윤말숙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강수진은 그 와중에 본인 시댁에서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어요. 본인 남편이 친정 상속 다툼에 대해 한참 늦게 알게 된 거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친정에서 뭐 챙겨온 게 있어? 강수진의 남편이 어느 날 밤 식탁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없어요. 한 푼도. 우리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러시더라. 친정에서 한 푼도 못 챙겨온 며느리는 시댁에서도 큰 소리 못 친다고. 강수진이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수진의 시댁에서는 친정 재산도 못 챙겨온 무능한 며느리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강수진이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수진이 친정엔 동생이 다 가져갔다며. 누나 노릇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강수진이 그 말에 식탁 아래에서 2손을 꽉 쥐었어요. 강태웅 쪽도 사정이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처 미팅을 연달아 펑크냈고 결국 영업과장 자리에서 한직으로 발령이 났어요. 매달 들어오던 인센티브가 끊겨버렸습니다. 윤말숙과 강수진이 매일 강태웅의 집을 찾아와 닥달했어요. 태웅아, 너 빨리 며느리 데려와야 한다. 그 5억 못 넘어가게 막아야지. 누나, 형,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든 해야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강태웅이 끼니도 거르고 잠도 못 자는 상태로 한직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상사들이 슬슬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말숙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동네 통장 아주머니와 시댁 친척들에게 한 명씩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다 죽어가는 영감 옆에 붙어서 살살 꼬셨다오. 그 며느리가 영감 정신없을 때 도장 들고 다녔다더라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가로챘소.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윤말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같은 내용을 글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긴 글을 새벽 2시쯤 길게 올려두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한번 비슷한 글을 덧붙이는 식이었어요. 소문은 시장 골목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박순자의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평소 매일 들르던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흠칫 멈춰 섰습니다. 박 사장, 잠깐만. 네, 어머님. 동네에 이상한 소리가 돌더라고. 박 사장 딸이 시아버지 정신없을 때 도장 들고 다녔다는데. 박순자가 그 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손에 꽉 쥐었어요. 어머님, 그 말 어디서 들으셨어요? 통장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 사돈댁에서 직접 들었다더라. 저는 그날 가게 안쪽에서 그 대화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그릇을 한번 식탁 위에 내려놓아야 했어요. 박순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지우야, 엄마 나 들었어. 엄마 가게에 손님 끊긴 거 다 그 때문이지. 박순자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내 가게는 신경 쓰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엄마 안 괜찮아. 저는 행주로 식탁을 한번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네, 며느님. 시어머님이 동네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계세요. 저는 한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동네 통장 아주머니부터 시작해서 시댁 친척분들 단톡방에까지 글을 올리고 계세요. 그게 시장까지 흘러들어와서 친정가게 손님이 많이 끊겼어요. 김도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아졌어요. 며느님, 그건 명예훼손이고 영업방해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장 아주머니가 어떤 말씀을 옮기셨는지, 단톡방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김도식의 말을 들으며 식탁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번 직접 움직여 볼게요. 며느님이 직접요. 네. 통장 아주머니는 가게 단골 손님 한 분이 잘 아세요. 동네 어르신 중에 저희 가게 김치 매일 사가시는 분인데 그분께 부탁드려 볼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가게에 단골로 오시는 동네 어르신께 어렵게 말씀을 꺼냈어요. 70대 초반의 점잖은 어른이셨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풀어놓았어요. 어른이 한참 동안 잠자코 듣고 계셨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내가 동대문 30년 살면서 그런 소문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동네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내가 통장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마. 누구한테 들었느냐, 직접 본 사람이 있느냐. 저는 두 손을 모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할 거 없다. 내가 자식 키우는 어미로서 가만 못 본다. 어른은 그날 오후 통장 아주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캐물으셨어요. 통장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어른의 거듭된 추궁에 결국 윤말숙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른이 그 대화 내용을 그대로 기억해 두셨다가 그 길로 가게로 다시 오셨어요. 지우야, 내가 들은 대로 종이에 적어줄까? 어머님,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깨끗한 종이 한 장과 펜을 어른께 내어드렸어요. 어른이 식탁 앞에 앉아 또박또박 손글씨로 들은 내용을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본인 이름과 연락처까지 적고 도장 자리에 손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이거 변호사한테 줘라. 내가 법원에 가야 하면 가마.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른이 손사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감사할 거 없다니까. 내가 동네에서 살면서 이런 거짓말이 도는 게 더 부끄러운 거지. 저는 어른의 진술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단톡방 자료는 다른 경로로 풀렸어요. 이혼 조정 첫 기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도식 변호사가 정식으로 시댁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적으로 시댁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윤말숙이 친척 단톡방에 직접 입력한 메시지가 캡처본으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새벽 2시에 올린 긴 글, 다음날 아침에 덧붙인 짧은 글, 그리고 친척들이 단톡방 안에서 주고받은 대화까지. 김도식이 사무실로 와서 정리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며느님, 이만하면 입증이 충분합니다. 네, 변호사님.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강수진은 그 무렵 친정에서 마지막으로 챙길 수 있는 것이라도 챙겨야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쓰시던 금고를 노린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윤말숙이 외출한 사이 강수진이 친정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방 옷장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금부치와 시계, 그리고 시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30돈짜리 금두꺼비까지 모두 가방에 쓸어 담았어요.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윤말숙이 마트 봉지를 들고 그대로 마주쳤습니다. 수진아, 너 그게 다 뭐냐? 엄마, 이거. 아니, 그게. 인연이 진짜. 윤말숙이 손에 들고 있던 마트 봉지를 그 자리에 내팽개치며 강수진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엄마, 나 봐. 아파. 인연이 친정까지 털어가려고. 엄마는 그동안 며느리한테 안 그랬어. 두 사람이 현관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옆집 현관에 달려있던 가정용 감시 카메라가 그 모든 장면을 또렷이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며칠 뒤 동네 어르신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라왔어요. 누가 처음 올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영상은 하루 만에 시장 골목까지 퍼졌습니다. 윤말숙이 평생 다니던 교회 권사 모임에서 슬그머니 자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함께 개 모임을 하던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한 명씩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평생 쌓아온 동대문 사모님이라는 이름이 한 달 만에 산산조각 났어요. 그 무렵 강태웅이 어머니 몰래 다시 친정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저녁 8시쯤 가게 셔터를 내리려는 박순자 앞에 그가 어두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머님,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박순자가 한참을 말없이 강태웅을 바라보다가 셔터를 절반쯤 다시 올렸습니다. 저는 2층에서 그 소리를 듣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우야, 태웅 씨. 강태웅의 얼굴이 2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우야, 어머니랑 누나랑 다 정리할게. 상가 건물 지분 같은 거 다 너 가져도 좋아. 우리 둘이서만 다시 시작하자. 저는 강태웅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태웅 씨가 말하는 둘이서만, 거기 어머니는 빠져 있어. 그렇다니까. 어머니 안 봐도 돼. 안 봐도 된다는 거랑 완전히 끊는다는 거랑 같은 말이 아니야. 강태웅의 입이 한번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태웅 씨, 어머니가 우리 엄마 가게 앞에 무릎 꿇으러 오는 거 알아? 알아. 그게 일주일에 2~3번이야. 2달 동안. 태웅 씨가 한 번이라도 어머니 말리러 왔어. 태웅 씨가 어머니한테 그만하시라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어. 강태웅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지우야, 어머니가 내 말을 들어야 말리지. 그게 답이야, 태웅 씨. 8년 동안 그게 똑같은 답이었어. 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순자가 카운터 뒤에서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웅 씨, 돌아가. 지우야, 돌아가.
강태웅이 한참을 가게 앞에 그대로 서 있다가 결국 어깨를 늘어뜨린 채 골목 끝으로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끝까지 보고 있던 박순자가 가게 셔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김도식 변호사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어요. 윤말숙의 폭언이 담긴 녹취, 강수진이 가게 앞에서 했던 발언이 찍힌 감시 카메라 영상, 동네 어르신의 진술서, 그리고 시댁이 정식 절차에 따라 제출한 단톡방 캡처본까지 모두 합쳐서 유 원장 세 번째 조항인 부당대우 입증 자료로 법원에 정식 제출했습니다. 한 달 뒤 시댁으로 통보 한 통이 전달되었어요. 추가 5억 원의 상속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보를 받은 그날 밤 시댁 거실에서는 윤말숙이 영감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소리가 한밤중까지 이어졌어요. 영감, 영감, 내가 잘못했소. 내가 미쳤었소. 영감 나 좀 데려가소. 강수진은 그 옆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웅은 안방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시각 친정 2층 방에서 김도식 변호사가 보내준 확정 통보 사본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옆에 앉아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종이를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또렷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첫 기일을 일주일 앞둔 봄날이었어요. 저는 종로 김도식 변호사 사무실 응접실에 앉아 두툼한 서류 한 묶음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과 재산분할 비율이 마지막 줄까지 정리되어 있었어요. 며느님, 네, 변호사님.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위자료 1억, 재산분할분 약 4억, 그리고 어르신 유 원장에 따른 추가 유증 5억. 합쳐서 10억 원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한번 짚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이혼 조정과 동시에 며느님 명의로 이전됩니다. 저는 김도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명의의 통장에서 정확히 2억 원을 꺼내주세요. 김도식이 한번 눈을 들었어요. 2억이요. 네. 5만 원권 다발로요. 저는 가방 안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쇼핑백 2개에 나눠 담아주세요. 김도식이 한참 동안 메모지를 바라봤어요. 며느님. 네. 제가 그 의도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2달 전 그날 밤 어머님이 저한테 던지셨던 그 2억 원. 김도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무게로 되돌려 드리려고요. 김도식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가만히 기다렸어요. 며느님. 네. 어르신께서 살아계셨다면 며느님이 이 결정을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을지 알겠습니다. 잘하셨다고 하셨을 거예요. 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8년 결혼 생활 동안 시아버지의 그 따뜻한 눈빛 하나로 모든 걸 견뎌왔던 시간이 그 한마디로 마침내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전날 오후 2시였어요. 저는 김도식이 준비해준 검은색 쇼핑백 2개를 양손에 나눠 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박순자가 옆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엄마, 가게는 오늘 닫았다. 너 혼자는 못 보낸다. 엄마, 나 혼자 갈 수 있어. 지우야. 박순자가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는 가게 앞에서 기다릴 거다.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도 차 안에서 너 나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다. 저는 박순자의 손을 한번 마주 잡았어요.
택시가 시댁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박순자가 차창 너머로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엄마, 다녀올게. 천천히 다녀와라. 절대 서두르지 말고. 저는 두 손에 쇼핑백을 나눠들고 단지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7개월 전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캐리어를 끌고 내려가던 그 밤을 떠올렸어요. 그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는 입꼬리가 가만히 올라가 있었어요.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자 강태웅이 그 자리에 굳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태웅 씨, 어머님 계셔. 형님도 와 계신 거 알아. 강태웅이 한 박자 늦게 옆으로 비켜섰어요. 저는 두 손에 쇼핑백을 든 채로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 풍경이 7개월 전 그날 밤과 거의 같았어요. 소파에는 강태웅이, 식탁 옆 의자에는 강수진이,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윤말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말숙이 제 얼굴을 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우야, 어머님.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말숙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지우야, 네가 어쩐 일로? 저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윤말숙이 발끝으로 돈뭉치를 밀어내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저는 두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쇼핑백 2개를 천천히 윤말숙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7개월 전 그 밤과 정확히 같은 무게였어요. 쇼핑백이 옆으로 살짝 기울며 안에서 5만 원권 다발이 한 묶음 빚어나왔습니다. 윤말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강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옳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저는 강수진을 한번 바라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한 대를 꺼냈어요. 7개월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았던 그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거실 탁자 위에 그것을 가만히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거 2억이다. 깨끗하게 도장 찍고 나가라. 윤말숙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건물주야. 너 같은 거지년을 더 데리고 살 이유가 없다. 윤말숙이 한 발 한 발 뒷걸음질 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 가장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녹음기에서 다음 장면이 흘러나왔어요. 병원 복도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두 모녀의 목소리. 엄마, 영감 저거 언제 가? 걱정 마라. 영감 가면 다 우리 거다. 옳게 저거 진짜 끈질겨. 영감 옆에 붙어서 안 떨어지네. 강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저는 강수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버님이 침대 머리맡에 두셨던 녹음기예요, 형님. 강수진이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옆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녹음기가 끝까지 재생되고 멈췄어요. 거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김도식이 준비해준 이혼 조정 합의서 사본을 꺼냈어요. 3장이었습니다. 윤말숙의 발 옆에 1장, 강수진이 앉아있던 의자 위에 1장, 소파에 앉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강태웅의 무릎 위에 1장.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위자료 1억, 재산분할분 약 4억, 아버님, 유언장 조건부, 유증에 따른 추가 상속분 5억. 합쳐서 총 10억 원이 이혼과 동시에 제 명의로 이전됩니다. 윤말숙이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지우야, 지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머님, 내가 그때 정신을 놨다고 하지 않았느냐?
영감 보내고 정말 미쳤었다. 저는 윤말숙 앞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7개월 전 그날 밤에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들으셨죠? 거지년이라고 하셨어요. 윤말숙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제가 시집온 첫날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그 단어를 안 쓰신 날이 며칠이나 됐을까요? 지우야, 아버님 3년 누워 계실 때 어머님은 한 달에 며칠이나 병실에 다녀가셨어요. 윤말숙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강수진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형님, 그날 동영상 찍으면서 키득거리신 거 영상 그대로 남아있어요. 강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 친정 가게 앞에서 제 면전에 거지년이라고 소리치신 거. 그건 가게 처마 및 카메라에 녹화돼서 법원에 제출됐어요. 강수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옳게,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형님, 더 이상 올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강수진의 말을 가만히 끊었습니다. 이제 그 호칭 저한테 안 어울려요. 강수진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태웅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강태웅이 무릎 위에 놓인 합의서를 두 손으로 쥔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평생 갚을게. 진짜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강태웅이 자리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태웅 씨, 여보, 제발. 이제 그 호칭도 그만하자. 저는 8년 동안 손가락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오는 동안 가슴 한쪽에서 어떤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반지를 강태웅의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태웅 씨, 안방 문 닫던 그 소리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어. 그게 답이었어. 8년 동안 그게 똑같은 답이었어. 강태웅이 반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서 흐느꼈어요. 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는 검은색 쇼핑백 2개를 한 번 더 가리켰어요. 어머님, 이 돈, 어머님이 그날 던지신 그 2억 그대로예요. 받으세요. 윤말숙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떨어뜨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는 동안 등 뒤에서 윤말숙의 통곡 소리가 한 박자 늦게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야, 한 번만. 강수진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그 위에 겹쳤어요. 지우야, 잠깐만. 강태웅이 무릎을 꿇은 채 제 뒤를 따라 기어 나왔습니다. 여보, 가지마. 제발 가지마.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 7개월 전 캐리어를 끌고 그 문을 나서던 제 모습이 머릿속에 잠깐 스쳤어요. 그때는 등 뒤에서 거지년이라는 한 단어가 등에 박혔습니다. 지금은 등 뒤에서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한 번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차이의 무게를 가슴 한가운데에서 가만히 느끼며 현관문을 등 뒤로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단지 입구로 걸어 나오자 택시 뒷좌석에서 박순자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저는 택시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박순자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엄마,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엄마. 박순자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어요. 택시가 시댁 단지를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날 햇볕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어요. 이혼 조정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동대문 상가 건물 1층 한쪽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할 때 김도식 변호사가 시아버지의 손편지 마지막 줄을 가만히 짚어주었어요. 너는 햇볕 같은 사람이니 반드시 따뜻한 자리로 가야 한다. 저는 그 한 줄에서 한 단어를 떼어가게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햇볕? 간판을 다는 날 박순자가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지우야, 이름 참 좋다. 엄마 아버님 편지에서 따온 거야. 안다. 사돈 어른이 보시면 좋아하실 거다. 박순자가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카페 한쪽 벽면에는 시아버지가 평생 동대문에서 원단 장사를 하며 받았던 감사패와 깃바랜 사진들을 차곡차곡 걸어두었어요. 그 한가운데에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남긴 손편지 사본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액자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다 묻곤 했어요. 사장님, 이 편지 무슨 얘기예요? 제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남겨주신 편지예요. 아유, 어쩜. 시아버님이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셨네. 저는 그 말에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순자는 시장에서 30년간 운영해온 반찬 가게를 큰 조카에게 넘겼어요. 카페 한쪽 작은 코너에서 직접 만든 수제 반찬과 도시락을 함께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모녀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풍경이었어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대문에 효녀 모녀 카페 있다더라. 박 사장 딸이 차린 거래. 들어가 봤더니 분위기가 참 따뜻해. 오전에는 박순자가 손맛이 좋다는 단골 할머니들이 도시락을 사러 오셨고 오후에는 동대문 일대 상인들이 차 한잔 하러 들렀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손님 한 분 한 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각 시댁 아파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윤말숙은 이혼 조정과 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추가 상속 5억의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손에 쥔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살던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현금이 전부였어요. 평생 다니던 교회 권사 모임에서도 동네 개 모임에서도 슬그머니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강수진은 친정에서 더 이상 챙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윤말숙과 매일같이 전화로 다투다가 결국 연락을 끊었어요. 본인 시댁에서는 친정 재산 못 챙겨온 무능한 며느리라는 비아냥에 시달리다가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친척들 입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강태웅은 회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뒤 결국 사표를 냈어요. 어머니의 아파트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카페 앞 골목 끝에 서서 한참 동안 안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일을 반복했어요. 박순자가 어느 날 도시락을 정리하다가 창밖을 한번 내다봤습니다. 지우야. 응, 엄마. 김서방 또 와 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시선을 옮겼어요. 골목 끝에 강태웅이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가게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모른 척해. 지우야. 엄마, 저 사람이 들어오고 싶었으면 벌써 들어왔을 거야. 박순자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안 들어오는 것도 답이다. 저는 다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새로 들어온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였어요. 가게 출입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윤말숙이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채였어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에 든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박순자가 도시락 코너에서 한번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윤말숙이 카운터 앞까지 천천히 걸어왔어요. 저는 카운터 너머에서 가만히 마주 섰습니다. 윤말숙이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지우야. 네, 어머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말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따뜻한 거 한 잔만 다오. 저는 한 박자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떤 차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다오. 저는 카운터 뒤로 돌아서서 유자차를 한 잔 준비했어요. 뜨거운 물을 잔에 따르는 동안 손등에 와닿는 김이 따뜻했습니다. 찻잔을 쟁반에 받쳐 윤말숙 앞으로 내밀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저는 창가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윤말숙이 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그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잠만 내려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분쯤 지나 윤말숙이 고개를 들어 카페 벽 쪽을 올려다봤어요. 시아버지의 손편지 액자가 그 벽 한가운데 걸려 있었습니다. 윤말숙은 한참 동안 그 액자를 바라봤어요. 천천히 소리 없이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순자가 도시락 코너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한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묵묵히 행주를 정리했습니다. 윤말숙은 우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쥔 채 어깨를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7개월 전 거실에서 발끝으로 돈뭉치를 밀어내던 그 사람과 지금 창가 자리에서 비에 젖은 채 우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20분쯤 지났을 무렵 윤말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찻잔은 비어 있었어요. 윤말숙이 카운터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거스름돈은 됐다. 어머님, 차값은 됐다. 윤말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어요. 저는 5만 원짜리 지폐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7개월 전 거실 바닥에 쏟아져 나오던 그 5만 원권 다발과 같은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카운터 위에 놓인 한 장이 그날 밤 2개의 쇼핑백보다 더 묵직한 무게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가만히 받아들였어요.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윤말숙이 작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윤말숙이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박순자가 도시락 코너에서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우야. 응, 엄마. 괜찮냐? 응, 괜찮아. 저는 카운터 위에 놓인 5만 원짜리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어떡할까? 기부함에 넣을까? 박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게 좋겠다. 저는 카운터 옆에 놓아둔 작은 기부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장 어르신들 한 끼 도시락 후원으로 가끔 들어오는 돈을 모아두는 상자였어요. 저는 5만 원짜리 한 장을 가만히 그 안에 넣었습니다. 박순자가 옆에서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사돈어른이 좋아하시겠다. 응,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저는 박순자와 함께 시아버지가 모셔진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노란 국화 한 다발을 샀어요. 납골 땅 안에 들어서자 시아버지의 작은 위패가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위패 앞에 국화를 가만히 놓았어요. 박순자가 한 발자국 뒤에 서서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말씀을 올렸어요. 아버님, 저 오늘 어머님이 가게에 오셨어요. 유자차 한 잔 드시고 가셨어요. 많이 우셨는데 저는 뭐라고 말 못했어요. 아직은 그게 답인 것 같아서요. 저는 한 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 이제야 두 발로 똑바로 섰어요. 못다한 효도는 제가 사는 모습으로 평생 갚아드릴게요. 부디 편히 쉬세요, 아버님. 저는 큰 절을 두 번 올렸어요. 박순자가 옆에서 한 번 절했습니다. 납골당 유리창에 저녁 햇볕 한 줄기가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시아버지의 작은 위패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옆에서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지우야, 가자. 응, 엄마. 내일 또 가게 문 열어야지. 응, 엄마. 내일 일찍 일어날게. 저는 박순자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납골당 문을 나서는 동안 시아버지가 손편지에 남겨두셨던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또렷이 떠올랐어요. 너는 햇볕 같은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 햇볕 한 줌이 어디에 내려앉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와 함께 납골당 마당을 가로질러 걸으며 저는 오랜만에 작게 소리내어 웃었어요. 저녁 하늘 한쪽이 부드러운 주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지우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거실 한복판에 던져진 2억 원 앞에서 행주를 손에 쥔 채 굳어있던 한 사람이 7달 만에 같은 자리에 같은 무게의 돈을 되돌려 놓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 씨가 되찾은 건 1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8년 동안 거지년 소리에 짓눌려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이었구나 하고요. 시아버님 손편지에 적혀 있던 그 한 줄, 너는 햇볕 같은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굽어있던 등을 다시 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쪽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지요. 어른이니까,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에 묶여서 내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한 시절 말입니다. 그 세월이 길어질수록 내 이름 석자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기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내 인생 주도권을 내 손으로 다시 쥐겠다고 마음먹은 그날이 새 인생 첫날이에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